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것과 이 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약 대신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전 한의사 상향철입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재활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지금은 약 대신 자연치유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9988, 234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병원 없는 세상 음식치료로 만든다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의학은 세 가지로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지금 현대의학이라고 불리는 이 서양의학.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동양의학.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치유의학인데요. 즉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치유의학을 통해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잘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이쪽에 모든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한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우리가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몸 안에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자연치유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침밥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침밥을 굶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이거 현대의학자, 저도 마찬가지,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침밥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건강에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18대 6 간헐단식이라는 걸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밥을 굶고, 완전히 굶는 건 아니죠. 생수라든가 여러분들 굉장히 가볍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8시간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6시간을 정도를 먹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18대 6 간헐단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정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또 우리가 치료하신 분들도, 만성질환을 치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2017년인가요? 미국의 생리학자 3명이 이 로베르 학상을 받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체 안에는, 내 안에는 유전자에 이미 기록된 생체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그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나눠서 그때에 우리 인체가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배설하고 정화하고 해독을 하는 시간이고요. 오후 시간에 되면은 우리가 활동하고 밥을 먹는 이런 시간이고, 저녁에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고, 문제가 샜었던 낮에 생활하면서 고장나고 했던 것을 복구하는 이런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아침밥을 우리가 생수라든가 물이 많이 좀 들어있는 이런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18대 6 간헐단식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아침밥을 과식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축적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치유의학자로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니시의학이라는 것을 창시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28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아침밥을 18대 6이라는 간헐단식을 처음으로 임상에 활용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과학적인 원리, 이론에 의하면 아침 공복에 있잖아요. 이때 모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의 특징은 공복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호르몬이에요. 아침에만 또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이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장에 연동운동을 시켜줍니다.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 청소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하여튼 이 호르몬은 아침에 공복 상태만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18대 6 간헐단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술리에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또 있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아침밥을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하고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독수의 배출량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내게 돼요. 소변에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저녁을 먹었을 때 점심을 굶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독소가 얼마만큼 배출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66% 정도가 배출된대요. 그런데 1일 3식을 했어요. 아침밥 정말 충분히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독소 배출량을 검사를 해봤더니 7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아침밥이에요. 아침밥을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잘 먹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들어온 양만큼 100% 다 빠져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식사요법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일 2식, 오후에 1일 2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들어온 양뿐만 아니라 몸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그래서 127%가 빠져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게 돼요. 이게 이제 자연치유의 어떤 하나의 이론이 형성되고 니시오법이 형성된 근본적인 어떤 이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1500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1일 1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년, 400년 전이죠.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가 될 건데, 이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1일 2식을 하는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 1일 3식을 한 것은 실제로 산업사회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1일 3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어떤 아침밥의 어떤 과식, 그리고 독이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치유 의학을 집대성한 곳인데요. 이런 것에서 1938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치유한다 그러면 이제 니시오법, 이거 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아침밥이 독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아침밥 대신 18대 6 아니면 16대 8 간헐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는, 자연치유하는 이런 원리가, 그리고 또 그렇게 임상을 한 100년 정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병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법으로도 쓰게 됐던 거예요. 일단은 아침밥을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자연치유력이 향상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분이 많은 음식, 그래서 뭐 사과 당근 주스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 이제 탄수화물이 많거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많은 그런 소화하기 힘든, 소화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했을 때 아침밥에 16대 8의 단식의 효과와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밥은 생수를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러나 또 그게 힘드시다면은 사과 당근 주스라든가 녹즙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그리고 아니면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뭐 이렇게 플러스해서 먹으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이것을 잘 계속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지을 때, 병원음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라고 하는 책을 지을 때는 사과 당근 주스가 주 아침밥의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사과나 당근을 제가 먹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몸이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수 물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240cc 그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내내 그냥 물을 충분히 먹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지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너지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걸 하시면은, 정말 집착의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2달, 3달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건강에 좀 좋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지 처음부터 나는 그냥 물만 먹고 한번 막 해보겠어 라고 하면은 집착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지게 돼 있어요. 본능에 지게 돼 있어요. 허기지고 막 여러 가지. 아침밥 안 먹으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점심때쯤 되면 당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손발도 떨리고 막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사람이 이제 저혈당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련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점심에 예를 들어서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자연치유법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직접 한번 체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실패를 했죠. 시도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또 시도하고 습관화되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성공하게 되는 계기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하라고 좀 권유를 해요. 지금대로 그냥 하시는데 대신 고기라든가 어제 먹었던 삼겹살 같은 거 어제 저녁에 먹었던 삼겹살을 남는다고 아침에 너무 드시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좀 자제를 해라. 왜냐면은 그건 또 우리 몸 안에 독소를 만들어서 향후의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편안하게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드시는 것에 음식에 특히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음식을 갖고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내 몸을 변화를 주겠다 했을 때 이게 제가 권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너무 좋아요. 하루에 아침밥 맛있게 먹고 하는 것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걸 바꿔서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 질병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거 뭔가 변화를 좀 줘봐야 되겠다 할 때 이때 기준을 둬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적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가 접근돼야 되지. 그럼 하기 싫은데 이게 막 약이야 이건 하면 무조건 다 좋아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자기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생체 리듬을 떠나서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부족해지면 잠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다음날 피곤하고 우리 몸 안에 독소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좀 보실 거예요. 낮 시간에 활동하면서 생체 리듬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낮 시간에 활동하면서 막 고장나고 과로하고 막 삐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잠을 자면서 그게 회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시거나 하면 낮에 문제됐던 것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독소를 쌓아나간다. 병을 일으키는 독소를 쌓아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잠만 잘 자면은 우리 몸 스스로 알아서 복구하고 회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자연치유의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말 내 스스로의 어떤 면역력을 키워주고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부족한 잠이에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잠을 자게 되면은 계속 몸 안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즉 독소가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요 우리 몸 안에서요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아이 때 성장할 때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다 크잖아요. 어른이 돼가 더 이상 성장이 안 하면은 이 호르몬 이름이 바뀌어요. 복구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 복구하는 이런 호르몬이 되면서 잠자면서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내 몸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한의원에 가시면 성장에 좋은 약도 쓰지만 열심히 운동시키세요. 그리고 저녁에 빨리 재우세요. 이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낮에 막 고장 내놓는 거예요. 막 운동하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을 푹 자면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키도 같이 크면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상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잠이 부족하면 대표적인 질환은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일이 많아서 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잠이 안 와서 불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뇌 신경세포 안에 독소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뇌질환에 파킨슨이라든가 이런 치매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잠 나오니까 그리고 독소 나오니까 이 불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불면 정말 현대인들이 의외로 불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숙면을 못 취하는 거. 불면이냐 아니냐는 그냥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 심플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지 않다. 기운이 산뜻하지 않고 개운하지 않다. 뭔가 좀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일단 무조건 숙면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잠의 원리는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에너지가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숙면이 안 되면 그런 작용이 좀 떨어지게 되죠. 불면이다 라고 하면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플해요. 제가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면 잠만 잘 자게 하면 피로의 어떤 문제라든가 특히 번아웃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뇌 신경세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마요. 좀 릴렉스하게 살아. 긴장된 삶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런 뇌 신경세포의 하나의 언어예요. 그걸 우리가 잘못 알아차려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냥 피로라든가 잠을 자기 위해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또 막 집착의 마음으로 또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불면을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과학자의 논문, 의사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한 90%가요. 번아웃된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번아웃이라는 것은 그 회복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숙면을 못 취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티벳이라고 하는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활용해서 한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찾아가셔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대 의학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요하네스 슐츠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아우투겐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8주 정도에 제가 지금 한 몇만 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8주 안에 99%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법을 내 몸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숙면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아마 직접 저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이 물론 중요해요. 어느 정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질이에요. 질이 중요해요. 그 질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냐, 개운하지 않냐, 비포, 애프터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많이 잤다, 적게 잤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과로하면은 과거에는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가 등골 빠지게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등골이 휘어요. 이걸 우리는 옛날에 과로를 했어요. 육체노동적인 과로였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척추의 문제들, 관절의 문제들. 과로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몸에 불균형 상태가 초래돼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요즘은 육체적 노동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계속 쉬지도 않고 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긴장된 삶을 살면서 과로가 누적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증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다시 또 아프게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번아웃된 사람들이 우리가 한 90%가 번아웃된다라고 했는데 번아웃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요.
물론 만성 피로가 쌓이면서 이제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게 된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긴장된 삶을 살면서도 본인이 내가 과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몸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을 자기의 어떤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좀 한 번씩 되돌아보고 자기 몸을 한번 장량하게 한번 바라보시면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요. 우리가 이게 독소 1단계라고 얘기해요. 1단계에 되면은 첫 번째 부종이 오게 돼 있어요. 특히 하지 부종이 오거든요. 하체에 부종이 오는데 여러분들 부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부종은요. 심플해요. 양말 신으시잖아요. 양말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말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양말 자국이 좀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하체가 부종이 온 거예요. 이걸로 내가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 이거 미병입니다. 미병 상태예요. 검사상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과로가 시작되고 첫 번째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병이 시작됐다. 부종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과로로 해서 두 번째 이제 독소 2단계 상태가 들어가면은 이때 들어가서 이제 만성 피로가 나타나요. 좀 전에 얘기했던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고 불면, 공황장애 막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막 줄줄줄줄줄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검사상에서 잘 안 나옵니다. 독소 3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때야 가야 여러분들이 나 뭔가 이상해. 자세히 봐야 이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관절이 아프고 근육통이 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각종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통증 무슨 소리라고요? 세포가 나한테 바꿔달라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렇게 살지 마. 조금 더 릴렉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언어다라는 표현을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독소 3단계, 독소 4단계까지 가면은 만성염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성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바꾸시니까. 계속해서 세포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니까 세포가 더 강력한 것으로 좀 바꾸라고 계속 원호를 표시해 주는 거라는 거죠. 독소 5단계 가면은 결국은 암이라고 하는. 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몰라? 이제는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로가 시작돼서 유발되는 질병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 환경 독소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소가 들어오는 길이 5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다시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를 해서 또 독소가 들어오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세 번째는 과로의 문제예요. 과로. 이런 생활 습관에 이런 문제들이죠. 네 번째가 이제 외부 환경 독소들이에요. 그냥 환경 독소들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환경 독소는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먹는 걸 통해서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경 독소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 문제예요. 세균과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독소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산업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공해들 문제예요. 미세먼지라든가 또 이제 중금속 문제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을 꼽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생물 들어오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중금속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금속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황사들 포함해서 해결책은 마스크 쓰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쌓여서 금방 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하시게 되면 반드시 세포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질병이라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세포막에 효소가 작용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효소에 들어갈 자리에 이 중금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딱 하면은 효소 작용을 멈추게 해서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들로 와요. 특히 황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침투돼 있어요. 쇠집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먹는 또 농약을 통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또 생선 속에 바닷물 생선 속에도 또 이런 중금속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황사는 그냥 차단하면 돼요.
마스크 쓰고 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나머지 이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금속 물질들은 우리가 상당히 피하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차츰차츰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오염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많이 이제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육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흘러 마지막에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심지어 뭐 이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방사선 물질들이 이렇게 또 유출되면서 바다 전체를 또 오염되고 만드는 이 결국은 이게 중금속 물질들이거든요. 수온이나 뭐 이게 나비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물질들이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나요? 그걸 누가 먹어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먹게 되잖아요. 특히 이 수은 같은 경우는 이게 물에 잘 녹아요. 그런 형태를 메틸수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 같은 데 흡수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에요. 고기들도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생태계에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도 작용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중금속들은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에 중독된 어패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조금 덜 먹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큰 생선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제일 위의 포식자죠. 이런 경우는 안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축적돼서 이만큼 쌓아놓으니까 손바닥보다 좀 적은 생선류를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 수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 세포막 쪽에 딱 효소가 들어갈 자리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림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억상실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기분에 또 마음의 문제도 이게 일으켜요.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소화기 계통으로 메스꺼움, 복통, 설사, 뭐 여러 가지 위장 증상뿐만 아니라 특히 피부 발진, 피부병의 원인을 상당히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이런 중금속의 문제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학은 그래서 모발 검사 아니면 뭐 혈액 검사도 가능하고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요즘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이 우리가 많이 먹는 이 참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게 식품의약품 안정처 같은 곳에서 이미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좀 먹는 것을 자제해라 라고 하는 것.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서 좀 드셔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생선들 중에 수온 오염도가 높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먹이사슬 최상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생선이에요. 큰 생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조금 쭉 한번 예를 조금 들어보면은 농어에도 들어있어요. 민물농어에도 좀 들어있고요. 바다 생선으로는 뭐 넙치, 대구, 뭐 바다가재, 아귀, 홍어, 뭐 쭉 나오네요. 도미, 뭐 이렇게 뭐 청새치, 뭐 이런 것, 황새치, 뭐 특히 이제 옥돔 같은 경우에도 수입 옥돔 있어요. 대서양에서 잡히는 큰 거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들어있고 당연히 고래라든가 상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참치 좋아하시잖아요. 다 좋아하시는데 이 참치캔에도 들어있는데 참치는 여러분들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눈다랑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랑어류와 가다랑어류로 크기가 좀 적어요. 가다랑어는. 그 다음에 다랑어류는 크기가 좀 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섭취 기준을 봤을 때 다랑어류 큰 참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100g 이하. 그 다음에 조금 것들 참치캔은 작은 걸 갖고 만들어요. 이런 게 좀 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400g 정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곳은 저 식품의약청에 들어가 보면은 참치 섭취량 뭐 해서 이 자료가 나와요.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고기를 드실 때는 조금 이런 것들도 수은에 좀 노출돼서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피로, 자꾸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막 떨린다, 뭐가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떨릴 수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떨린다 하면은 혹시 세포에 중금속이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비 같은 경우도 계속 변비가 치료 안 되는 경우도 중금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쌓였을 때 문제고 많이 쌓이게 되면은
막 무기력증도 나타나고요. 빈혈도 나타나고 현기증도 나타나고 막 집중력도 저하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더 많이 쌓이면 통증도 유발해요. 똑같아요. 뭐 독소가 쌓이는 거하고 그 증상들이 그러면서 근육통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4단계까지 가면은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을 유발해요. 염증성 질환들이죠. 질병들 여러분들 난치병으로 알고 있는 치료 안 되는 병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생활 속에서 들어온 질병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자가면역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다시 또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은 각종 암을 당연히 유발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신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정말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중금속이 빠져나가는 첫 번째 길이 대변입니다. 두 번째가 소변, 심지어 땀으로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뭐 하시고 하면 땀 빼시면 그 안에 이런 물질도 같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머리카락도 손톱도 발톱도 전부 다 중금속이 빠져나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금속이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좀 적게 먹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예방법은 없어요. 자기 신체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좀 적게 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면 큰 생선들은 조금 더 적게 먹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적은 생선들 위주로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방법 아닌가요? 잘 실컷 먹으면서 그냥 뺄 수 있는 방법 없냐? 응? 이렇게 듣고 싶은데 음식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중금속을 체내 흡수율을 낮추는 식품들이에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음식이 놀랍게도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이 수분을 많이 섭취해라, 물을 많이 먹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중금속에 섭취하는 것을 체내 흡수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물 충분히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장에서 이게 끈끈이 역할을 해요. 장 안에서 들어가서 끈끈이 아시죠? 이렇게 막 쫙 빨아들이는 역할이에요. 중금속뿐만 아니라 각종 노폐물들을 독소들을 이렇게 쫙 식이섬유가 이렇게 장 안에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죽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무말랭이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 또 토란 같은 거, 무시래기. 이거 정말 식이섬유의 보고죠. 그 다음에 과일을 먹을 때 이 껍질째 드시는 거, 껍질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그 식품 안에는 그 흡수율을 체내 흡수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끈끈이 역할을 해가지고서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딱 빼온다라고 하는 이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돼. 같이 드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황이 많이 드는,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늘 같은 거, 알리신이 들어있다. 이걸 떠나서 향이 좀 강하면서 황이 들어있는 이런 양파도 그렇고, 부추도 그렇고, 뭐 양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 몸을 좋게 할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식품들이 들어있다. 특히 제가 또 집중적으로 또 추천하는 게 있는데 해조류예요. 해조류 안에는 알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성분이에요. 뭐 해조류 아시죠? 김이 대표적이잖아요. 다시마, 미역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고요. 또 차 종류에도 있어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C.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이런 생채소 식품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또 병원에 가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문제를 또 있으실 건데요. 의학적 방법으로는 정맥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정맥주사 말고도 경구용 어떤 약재료도 중금속을 배출하는 이런 방법들이 요즘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은 효과에 대한 검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 이야기를 드리면 중금속을 오염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연치유력이 즉 우리 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걸 키우셔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몸 안에서 그냥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적인 힘이 생겨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을 지키는 방법이고 중금속으로부터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해결하는 길이다. 미리미리 자연치유력을 길러놓으셔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해결책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좀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아차려주기만 하면은 그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계속해서 뭔가 막 또 열심히 살아서 과로해서 문제가 온 건데 또 해결하는 것까지도 열심히 해요. 뭔가 막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을 그 긴장된 삶을 사는 걸로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요. 길랑길로 가요. 길랑길로. 계속 과거에 했던 길로 내가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좀 개선하는 이런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로의 문제는 이 첫 번째 잠만 잘 자면 해결돼요. 왜? 우리 몸이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요하네스 슐츠마크사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시게 되면은 2분 안에 잘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어떻게 보면 2, 3분 정도죠? 그 정도만 딱 그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신다면은 내가 이완을 했는데 3시간 반 잔 거하고 숙면을 취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과로하고 긴장된 삶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2분 정도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습관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2, 3분 하루에 시간 내셔갖고 부족한 잠을 그렇게 보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이요.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만들었어요. 과로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떨 때 걸으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걷기만 잘하면 우리 몸이 저절로 회복되게끔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걸으면 회복되게 됐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은 걸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몸은 운동하는데 또 머리는 수없이 또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걸으면서 내려놓는 이런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하셔도 될 정도로 걸으면서 내가 생각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시스템이 하나 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긴장된 삶이 우리 몸에 다 기억됩니다. 이 세포에 다 기억되는데 특히 어디에 기억 많이 되냐면 호흡에 기억돼요. 호흡이 기억된다는 얘기는 호흡이 짧아져요. 그리고 호흡 길이 막히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지면서 호흡을 바라보면은 숫자가 3초에 한 번 쉬어요. 3초에 호흡을.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도 바쁜데 나도 바빠 같이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좀 심플하지 않나요? 호흡 숫자를 조금 천천히 쉬면 돼요. 이걸 습관화 하시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현대에 과로하게 되는 또 긴장된 삶을 살아고 막 경쟁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호흡을 조금 얘기하니까 또 뭐 산에 가서 막 이렇게 호흡하 이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중간중간 여러분들 호흡을 한번 바라보는 이런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호흡과 함께 산소가 맑은 상소가 아주 충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가 알아서 안 되니까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나 자신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차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릴렉스하는 그 능력이 개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건 정말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아요. 배웠어요. 하지만 쉬는 연습은요.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쉬게 하는 연습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만 하고 쉬지 않는 이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질병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구별하는 방법은 운동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거나 간에 구별하는 방법은 비포와 애프터를 자기 마음을 살짝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자신의 기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비포보다 애프터가 좋았다 라고 하면은 운동이 되신 거고 또 제대로 하신 거고 쉬신 거고 운동을 많이 하고 났더니 또 지쳐 이러면은 여러분 운동하신 게 아니고요 일하신 거예요.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훈련, 이런 연습은 평상시에 해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된 삶 속에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세계에서 아마 자기 스스로를 좀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좀 상냥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능률, 효율이 훨씬 올라가는데 이런 체험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끓음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끓음 하면 뭐 태워가지고서 이렇게 그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매연같이 생긴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끓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 개의 발전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죠. 식도를 타고 이 소장 거쳐가지고서 잘게 부숴갖고 이렇게 이제 소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소화된 음식물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해요. 혈액을 타고서 세포에 공급이 되게 되죠. 이 세포 안에는 발전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다 뭐 배워서 아실 거예요. 세포 질에 있는 이 포도당을 태워갖고 어떻게 보면 얘는 좀 청정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수력 발전 같은 역할을 하는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서는 끓음 없어요. 그냥 대신 이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돼요. ATP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정도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가 나와요. 또 하나는 똑같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냐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때는 산소를 사용해요. 산소. 이렇게 해서 어떤 발전을 하냐면 화력 발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두 가지의 우리가 발전소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몸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산소를 이용한다는 거,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때에 태우는 거니까, 화력 발전소니까 그때 끓음이 형성됩니다. 이 끓음을 우리는 흔히 요즘은 뭐 활성산소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소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가 먹는 음식이 특히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동물성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석탄 같은 이 화석 연료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 화력은 상당히 좋지만은 끓음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 끓음이 쌓이게 되면은 어디에? 세포에 쌓이게 되겠죠. 지방세포에 쌓였다. 그럼 병이 오는 때 이때 뭐 이 안에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췌장세포에 쌓였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뇨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뇌신경세포에 쌓였다. 끓음이. 그러면은 이게 우울증도 되고, 뭐 알츠하이머 치매도 되고, 파킨슨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면역세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물질이 면역세포에 쌓였다. 이게 면역계 저하를 일으키고 면역질환을 만든다. 조금 더 깊이 유전자에 쌓였다. 이거 암 등 정말 난치병 질환에 이제 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음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양소를 만들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찌꺼기를 남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끓음이 만들어지고 이 끓음이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끓음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식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연식품 안에 이 끓음을 조금밖에 안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자연식품들이 하고 있어요. 가공식품은 많이 만드는 거예요, 태울 때. 그래서 자연식품을 먹으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끓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음식이 가공하면은 가공할수록 끓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을 태우신다면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물을 끓이고 태울 때 하고 플라스틱을 태울 때 많이 나오듯이 이런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화석연료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공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끓음을 좀 많이 만들게 하는 우리 식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정말 우리 입에는 척척 달라붙을지 몰라도 세포 안에서는 끓음을 많이 만드는 물질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끓음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암이 너무 성장하면 살아야죠. 그래서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없애주기도 하고, 암은 이제는 현대의학이 이게 항암제와 방사선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급성병을 만성병으로 바꿔놨어요.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방사선이나 항암제 이외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자연치유라고 얘기하고 자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키우셔야 되는 것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몸 안에요. 세포가 한 60조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00조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60조개 이거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에요. 100조개라고 그러면은 하루에 1조개가 우리 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조개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일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한 80%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일 기도하고 100일 뭐 하고 뭐 할 때마다 90일 100일을 이렇게 치유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포가 바뀌는 주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 몸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암세포가 이것도 뭐 5,000개다 뭐 10,000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몸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죠. 항암제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알아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사라지지 않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계속 우리 몸 안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지 않는 이유를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꼭 우리 몸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항암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이 기록에 의하면 170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 300년간 과학자들이 찾은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암 환자들의 마음의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성장시키는지 이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4가지 정도를 찾았어요. 4가지 패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성향은 마음의 어떤 성향들이에요. 이런 것들인 첫 번째가 바로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변호하려는 경향이야. 그냥 자신이 선인인 척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불안한 감정에 쉽게 노출되는 성향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불안, 분노, 뭐 절망, 우울, 뭐 이런 감정에 쉽게 노출되더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런 긴장된 삶을 살면서도 몸 스스로 자기 스스로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더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4가지의 패턴에 의해서 우리의 암세포는 죽지 않고 성장도 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요. 그래서 항암제나 방사선 이외에도 이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이 삶을 좀 바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죠. 하여튼 또 여기서 연구하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암세포가요. 다들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독하고 나를 막 죽이고 막 이런 아주 나쁜 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그리고 또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의외로 정말 약하고 정상인 세포와 암세포를 바깥에다 이렇게 꺼내놓아 보니까 노출시켜 놔 보니까 정상인 세포는 오랜 시간 살아있는데 암세포는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1초도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약하고 암세포가 해결책은 좀 쉽겠죠. 약하고 약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릴렉스하고 좀 살면 내 몸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암세포를 우리가 죽이는 것은 꼭 항암제나 방사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통합의학 하신다, 자연치유약 하신다라고 하면서 특히 열에 약해요. 암세포가 1도만 올라가면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릴렉스하고 체온 1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올려야 돼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장비들도 쓰지만은 평상시에도 체온 1도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NK세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포들이 내 암세포를 깔끔하게 그냥 제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사선이나 항암을 하신 다음에 뒤에 재발하지 않도록 내 몸에 있는 NK세포를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것 이외에도 우리 생활 습관을 좀 바꿔서 우리 몸을 면역세포를 좀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신 분이나 또 암에 투병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암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범위를 좀 넓혀 보셔서 마음의 어떤 문제까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암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플합니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좀 삶을 바꿔봐. 좀 릴렉스하게 살아.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좀 상냥하게 해. 왜 다른 사람한테는 상냥한 척 하면서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나에게 좀 상냥하게 좀 대해줘. 나를 좀 배려해줘. 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시고 그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바꾸시면 아마 항암제나 방사선보다도 더 좋은 항암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삶을 한번 바꿔보시면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사이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먼튼 요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300년 동안 연구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프로그래머화 시켜갖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또 인턴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항암제나 방사선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라든가 치유율이 너무나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면 될까요? 부작용이 없을까요?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 나와 있지 않나요? 답은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 또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최소한도 3개월 정도를 훈련을 좀 하셔가지고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정신의학회에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방법 하나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면 12개 중에서 한 개예요. 이미지 유도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항암제가 이 방사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 이걸 하면은 막 힘들 거야, 막 내가 이걸 하면은 뭐 머리도 빠질 거야, 속도 미실거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기 싫은데 막 이게 아니라 이미지 유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항암제가 나한테 들어와서 정말 그 약하고 약한 세포들한테 걔들을 치유해주는 역할. 건강한 세포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가 항암제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항암제를 맞아보니까 이 항암제 부작용을 갖고 계신 분들의 70% 정도가 완화돼요. 그리고 심지어 전혀 이 부작용이 없고 회복 속도가 빠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암제나 방사선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치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의학을 우리가 또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 제가 3가지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서양의학적인 방법, 동양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걸 이제 마인드, 바디, 스프릿 메디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의 의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물질적인 것 쪽으로 발달이 돼요. 마인드와 스프릿 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은 조금 더 또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병이 다 이렇게 해결한다라고는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역사를 다 봐도 지금이 가장 많은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 시대는 열었어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그래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중년 이상 되면은 상당수가 만성질환 하나씩 갖고 계시고 또 한두 가지 약물 다 복용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라고 하는 그런 의학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인드와 스프릿을 같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바디와 함께 마인드와 스프릿을 같이 치료하는 이런 의학들이 지금 통합의학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이름으로
과거로 봤을 때는 과학적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데 활용하는,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병이 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가 바로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 우리 몸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음식의 본성, 마음의 어떤 본성, 여러분들이 습관의 본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도의 본성, 이런 것들이 멀어지면은, 이런 거에서 어떤 균형이 멀어지면은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원인 자체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과학은 세포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세포를 어떻게 치료할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4가지 문제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통합의학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입이 느끼는 맛, 세포가 느끼는 맛, 음식을 우리는 그냥 똑같다는 생각, 아니면은 이런 생각 자체도 없이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것과 이 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체적으로 정제 가공한 식품들이에요. 2차, 3차 정제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가공식품이야, 인터식품 포함해서. 그런데 세포가 좋아하는 식품은 식이섬유도 좀 풍부해야 되고, 효소도 좀 듬뿍듬뿍 들어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좀 들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것들을 세포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입이 좋아하는 식품 대표적인 것이 하여튼 달고 짭짜름하고 튀고 볶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입이 좋아하는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서는 연구원이 박사급 연구만 해도 대기업들은 몇백 명씩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정제 가공하면 할수록 세포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또 조금 이렇게 열고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게요,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입이 좋아하는 식품을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허기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마음의 허기를 느낄 때 이런 입이 좋아하는 식품들을 우리가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죠? 달콤하고 고소하고 짭짜름한데 느끼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돼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런 식품이 현대인의 식탁을 점령하게 된 것, 이거 자체가 맛있어야 잘 팔리고, 잘 팔려야 또 이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물질이 또 발달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장에서 이 가공한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입이 좋아하는 식품으로 바뀌게 되고요. 세포에는 조금씩 불균형을 만드는 이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시잖아요. 자연식품이에요. 이거 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식품 안에는 9가지 영양소가 균형이 딱 잡혔어요. 대표적인 식품으로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이런 것들이 균형이 딱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포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입에 조금 거칠어요. 입 안에서 입맛으로 봤을 때 자연식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멀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음식독은 이 입맛과 이 세포의 맛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마음에 허기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과식하고 습관이 들으면서 우리가 질병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입맛과 세포의 맛을 여러분들 알아차리는, 치유를 하려면 이 2개를 구별하시고 알아차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입이 좋아하는 맛과 세포가 좋아하는 맛, 이 중간에 마음의 허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먹는 분도 있지만은, 그때 찾는 음식은 절대로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지 않아요.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구별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의 허기가 느낄 때 여러분들은 과식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입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하여튼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 돼 있다. 이게 이제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치유의학, 통합의학, 통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마인드하고 바디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의학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스프릿으로 넘어가면은 대부분 종교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 영역이 해결이 돼야만, 특히 암같이 유전자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이 스프릿은 마인드와 바디와 스프릿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이 스프릿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가 옳아, 이게 시비가 막 분별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스프릿이 보여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명상이에요. 모든 명상은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순간순간 생활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생각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면은 뭐 과로도 되고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중간중간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릴렉스 반응이 나와요. 이게 릴렉스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에 이때의 스프릿이 릴렉스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마음으로 병을 치료했다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돼서 같이 현대의학하고 같이 치료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마인드 바디 스프릿 메디슨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신다고 하면은 생각을 갖고 하는, 내가 막 이렇게 괴롭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또 노력을 해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것을 딱 내려놓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있다 보면은, 아까 호흡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감각 하나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여러분들의 스프릿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스프릿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핵심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마인드 바디 스프릿 메디슨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무슨 의학이냐면은 마인드하고 바디까지는 그때도 마찬가지 이해를 했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 전에도 의료가 그 두 가지를 치료했는데, 이 스프릿을 그때 당시는 신의 역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은 신한테 가서 빌어야 돼요. 신이 내린 재앙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스프릿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하나의 조류가 형성되기도 하고, 나를 열심히 찾다 보면 스프릿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 보는 것은 명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명상을 통해서 스프릿을 보는 것은 오랜 기간을 하셔야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입맛이 계속 조작된 이유는 우리가 자연식품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나눠 있잖아요. 자연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다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공식품은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식품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 자연식품의 핵심은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조화가 맞는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인데, 어디하고? 세포하고. 우리 세포하고 조화가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세포하고는 조화가 깨지는데 우리의 입맛하고는 이게 또 맞아떨어져요. 마음의 허기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가공식품을 먹다 보니까 입맛이 조작되기 시작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9가지 영양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가지 영양소, 자연식품에는 다 들어있어요. 9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밝혀진 순서에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미량 영양소는 이것도 영양소라고 하고, 우리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계속 찾아가는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9가지 영양소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포의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막 가공하셨잖아요. 가공할 때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식품의 균형이 9가지 영양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가공을 했어요. 뭐가 날아가나요? 비타민 날아가요. 물론 비타민 C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두 번째 효소가 사라지게 돼요. 살아있는 식품에만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식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게 되니까 입맛이 조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아마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아이들이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뭘 주시나요? 탄산음료, 콜라나 뭐 이런 것들을 주시게 돼요. 그런데 그걸 먹게 되면은 입맛은 좋은데 금방 내에 다시 갈증이 사라졌다가 금방 다시 생기게 되죠. 세포는 당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뭘 달라고 했네? 생수를 달라고 하는 신호를 준 거예요. 갈증이라고 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산음료를 몇 번만 주시게 되면은 조작돼 버려요. 입맛하고 세포 맛이 조작돼 가지고서 다음에는 그런 탄산음료에 안 먹으면은 이제 입이 허전해요.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중독증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채소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안 주고 가공한 식품들로 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이가 먹어도 실제로 자연식품을 건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자연식품 먹을 수가 없어요. 배 아프다는 얘기만 해. 그런 거 주면은 아이가 배 아프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꾀병이라고 얘기해. 왜 좋은 식품 먹었는데 어떻게 배 아프냐고. 근데 실제적으로 배가 아픕니다. 그랬을 때 조절하는 방법을 여러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의 입맛은 길랑길로 나요. 계속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세포가 좋아하는 식품보다는 입이 좋아하는 식품으로 이렇게 입맛이 조작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맛이 조작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영양소가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세포의 허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세포의 허기를 딱 채워주면요, 입이 막 달라고 이런 것들이 거의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이게 입맛이 조작되는 것을 아시고 그런 세포 먼저 채우는 식생활을 하셔야만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나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안 좋으니까 절대로 이건 안 먹어야지 해서는 여러분들 본능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입맛이 조작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배가 고플 때 이게 입맛이 조작된 사람들은 무조건 가공식품 먼저 먹는다. 입이 좋아하는 식품들을 과거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포의 허기는 채울 수가 없다. 세포의 허기를 채우는 생채소, 생과일, 또 뭐 김치류,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세포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한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식 의뢰도 좀 각광받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의 허기 또 이야기를 또 하는데, 입맛이 조작됐을 때 내가 그건 좀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입맛이 조작된 음식을 계속 이렇게 과식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음식 못 바꿉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지 않는 한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독소를 만드는 음식에 빠져들게 되는, 그리고 그걸 또 안 하려고 또 막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또 여러분들을 또 병을 끄달려 다니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제가 이제 통합의학적인 방법을 계속 쓰면서 실제 임상을 긴 시간 동안 임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한마디를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못 고치는 병 없어요. 못 고치는 습관은 있어도 입맛이 조작됐다는 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길러주시면 아마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희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활성산소가 이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발전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가는 수력발전소 하나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했어요. 이곳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용해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화력발전소로 비교를 했잖아요. 이때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대량의 산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음식이 아까 전에 가공한 음식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섭취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끓음이 나와요. 끓음. 이 끓음을 용어로 따지면 활성산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항산화식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 거예요. 항산화식품.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음식은 항산화식품인데 이 항산화식품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첫 번째가 특히 암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인데 항산화식품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꽃받침이 4개로 있는 이 식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브로콜리 여기에 해당돼요. 순무 여기에 해당돼요. 콜라비 여기에 해당돼요. 갓, 양배추 다 여기에 여러분들 많이 찾는 건강하다고 많이 찾는 음식들이 아닌가요? 이런 항산화 식품들을 우리는 또 항암식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두 번째는 활성산소 없애주는 두 번째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양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인데 냄새가 좀 강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양파, 마늘, 고추, 파 이런 것들이 이 안에는 효소와 파이토케미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도 있어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 그런 청정 원료를 쓰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식품이에요. 9가지 영양소가 딱 균형 잡혀 있는 거. 어떤 거죠? 생채소와 생과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채식이라는 이런 것들로 항암을 하는, 암을 치유하는 또 이런 방법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계절에 딱 맞는 거, 신선한 거,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하여튼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리고 또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음식만큼 또 중요한 것이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리고 또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활성산소가 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짧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양질의 산소도 공급해 주시면은 몸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덜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항암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하면은 이게 어떤 의사 선생님은 많이 먹으라 그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갈려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하고 지방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으면 해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백질, 정말 양질의 단백질은 뭘까요? 식물성 단백질이 뭐 건강에는 좋다 해서 여러분들 두부, 뭐 낫또 청국장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 우리 몸의 건강에 이롭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고기가 좋으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이걸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첫 번째로 2016년도에 발표된 노벨 의학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육류 즉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오토파지예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한 300g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230g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60조개에서 100조개로 이루어졌는데 하루에 1조개의 세포가 죽고 또 1조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1조개의 죽은 세포를 활용한 그 단백질이에요. 요게 230g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발견됐냐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의 분변을 조사를 해봤더니 식물성 단백질을 총 먹는 양이 30g 정도를 먹었는데 하루에 분변량을 보니까 55g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25g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게 이런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의 실제로 양질의 단백질을 세포의 그 노폐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뒤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암 환자들을 직접 한번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를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것도 대단히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총 영양의 10%예요. 10%를 넘었을 때는 아마 암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발병률까지도 폭증해요. 그리고 5% 이하로 먹는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먹었을 때는 암 환자들이 아주 극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몇 퍼센트 과하게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너무 또 적게 먹고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하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하면서 또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고기의 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면 탄수화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제일 좋은 식품으로 산삼을 치잖아요. 이 산삼도 과식하면은 문제가 와요. 하물며 고기는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과식했을 때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셨을 때 독소, 몸 안에 들어있는 독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고기하고 궁합이 맞는 생채소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같이 드시게 되면 고기가 갖고 있지 않는 영양소, 9가지 영양소 중에서 고기가 갖지 않고 있는 영양소를 특히 효소 같은 식이요소, 소화요소를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드시게 되면은 고기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사효소를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것들이냐면 궁합이 맞는다 그러면 고기 속에 없는 게 있어요. 비타민 고기에 없어요. 식이섬유 고기에 없어요. 또 파이토케미칼 고기에 없어요. 식이효소라고 하는 음식효소예요. 이런 효소들도 고기에는 없기 때문에 소화의 시간이 이 고기를 먹었을 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같이 들었을 때는 아마 소화가 잘 될 수 있고 또 독소가 없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주 양질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생채소하고 여러분들 꼭 같이 드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섞어 먹지 않는 거예요. 섞어 먹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회식할 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게 될 수 있어요. 고기와 생채소까지도 아주 막 잘 이렇게 드셨어요. 고기에 부족한 영양소 생채소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생채소하고 같이 먹었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응? 그 다음에 섞어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가공한 탄수화물인데요. 어떤 게 해당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된장국에 밥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냉면 드시는 거, 소면 드시는 거. 특히 요즘은 또 건강을 챙긴다고 또 누른밥을 또 찾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섞어 드시게 되면, 즉 육류, 특히 육류 단백질과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이렇게 섞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 안에서 부패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회식하실 때 뒤에 먹는 누른밥, 즉 정제 탄수화물로 얘기된 그런 것들을 한번 빼보세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건 제가 긴 이 음식 강의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한 번만 해보라. 그래서 2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포와 애프터의 그 마음 상태, 기분 상태를 아마 체크하실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아침의 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이게 고기하고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라고 정제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로 섞여졌을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부패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입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요. 피로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드심으로 인해서 소화효소와 몸 안에 대사효소를 갖다가 혹사시키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고기를 드시고 나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 소화효소와 몸 안에 대사효소하고 관계해요. 예,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의 단백질을 갖고 있다 해도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대사를 잘 시켜야만 혈액이 또 잘 순환이 돼야만 우리가 건강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시고 난 다음에는 걷는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볍게 걸어줬을 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과잉된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지방들을 잘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몸속에서 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료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과 혈액순환. 이것은 의학이 처음 태동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의학이죠. 태동된 시대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건강한 혈액순환 두 가지 문제죠. 혈액의 흐름이 나쁘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혈액이 탁하다는 거예요. 혈액이 탁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은 거의 모두가 혈액이 탁해서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학술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혈액순환과 혈액이 왜 탁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좀 알고 계시면 아마 상당히 생활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한 기원 후에 한 100년 정도에 정확하게 쓰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이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때부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뭐고 혈액이 왜 탁해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특히 혈액순환에 대한 기록은 아주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학적인 것이. 그래서 혈액순환 이게 어떻게 의사들은 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갈레노스라고도 하고 갈렌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혈액순환에 무슨 것을 주장하면 영기설을 주장을 해요. 영기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분명히 뭐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혈액이 순환되는 거. 여러분들 혈액이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혈액이 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기설을 주장한 거예요. 이 영기설이 즉 내 몸 안에 신령스러운 어떤 기운이 영기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혈액을 갖다 순환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가는데요. 이 학설이 1500년을 갑니다. 1616년에 이게 바뀌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뀌냐면은 영국 쪽에 있는 의사인데요. 하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 왕실의 시의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주치예요. 그 당시에 거기 왕의 주치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바뀝니다. 심장의 원동력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심장이 돌리는 것이 무슨 신령스러운 기운이 돌리고 있느냐. 1500년 동안 이루어져 있던 이 학설이 하베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분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수많은 의사로부터 암살의 위험을 받아요. 또 죽여버리겠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한 2년, 죽기 전에 한 2년, 이제 나 죽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도 심장 원동력설을 사람이 혈액은 심장에 돌린다가 아니라 동물의 심장이 혈액순환의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동물의 심장 및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혈액순환이 심장을 중심으로 신체 구석구석을 다 돌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어떤 혈액순환에 대한 혈액은 그렇게 돌아간다, 심장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심장에 의해서 꾸준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영기설은 이제 폐기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베 박사가 주장한 심장 원동력설이 지금도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또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뒤에 뭐가 발견되냐면 모세혈관이 발견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픽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생리학자죠. 마르첼로 말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가 현미경이 이제 막 개발되는 시기였어요. 통해서 딱 보니까 이게 동맥정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혈관이 전신을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연대가 비슷해요. 1618년, 1661년도에 말픽이라고 하는 분이 모세혈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은 연대가 비슷한데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발견한 말픽이 선생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심장 원동력석이 이제 정설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베라고 하는 분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2년간을 걸어갔대요. 2년간을 걸어갔더니 이미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1660년대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1930년에 모세혈관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대표적인 학자가 로브리 박사예요. 프랑스에 있는 생리학자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혈액 흐름을 갖다가 계속 의사들이 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우리는 심장 맞다, 심장에 의해서 혈액순환 되는 거 맞지만 심장이 2개다. 우리는 2개의 심장을 갖는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신체 주변에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정맥과 모세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2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학계에서는 자연치유의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죠. 통합의학이. 그래서 독일의학계에서는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실려요. 정맥 또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2의 심장이다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심장의 힘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맥과 모세혈관의 있던 상호작용, 균형에 의해서 혈액이 전신을 순환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나온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유법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 풍욕하고 레몬욕이에요. 이 원리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그 뒤에 니시가초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 치유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때 로브릭 박사가 이야기한 정맥 밀크 액션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아리 밑에 정맥 펌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종아리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안에 정맥 펌프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혈액순환하는데 특히 밑으로 내려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되돌아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정맥 펌프가 들어있는 종아리 근육을 여러분들이 단련시켜야 건강하다라고 해서 걷기, 발치기, 또 이 정맥 펌프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게 되고 지금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여튼 가장 심장에서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이 중력을 이겨내서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종아리 정맥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혈과 함께.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밀크 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40살이 넘으면요, 우리 몸에 종아리 근육이 있잖아요. 이런 뭐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 근육들이 1년에 0.7%씩 소실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걸으셔야 돼요.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왜 그 안에 정맥 펌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의학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분이 니시가초조라고 하는 우리 옆나라 일본에 있는 이분이 이제 혈액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완성을 해요. 심장, 동맥, 정맥, 그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있는지. 혈관 길이가요, 지구의 2바퀴 반 정도가 된대요.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심장의 힘만 갖고서 이걸 돌린다? 이건 심장 과부하 걸려갖고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의 이론은 시작돼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어떤 혈액순환론을 새로 발표한 것이 바로 1938년도예요. 100년 정도 뭐 조금 아직 못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 동맥, 정맥뿐만 아니라 피부에 산져 있는 모세혈관, 특히 사지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 신장 속에도 많이 들어있죠. 이런 모세혈관 망에 의해서 우리가 혈액이 순환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탁한 혈액이 맑은 피로 바뀌고, 이 맑은 혈액이 세포까지 잘 순환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나오는,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니시의 6가지 운동법, 그 다음에 풍욕, 냉온욕, 뭐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치료법으로, 걷기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순환은 되는 거고, 하나는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포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뭐에 의해서 혈액이 탁해지냐? 음식, 가공식품 탁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음식, 특히 당이 많은 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모세혈관까지 고장내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음식에 의해서 혈액이 좀 탁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랫배가 차갑고 그러면은 내 음식을 통해서 혹시 모세혈관이 고장났는지 당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긴장된 삶이 또 모세혈관을 안 좋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요즘은 이제 모세혈관을 한번 현미경으로 사진 찍어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모세혈관은 다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이 안 좋아지고 혈액 자체가 탁해지는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습관인데요. 습관에 의해서 혈액이 탁해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또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쪽에 의학이 요즘은, 그래서 요즘 여러분 생활습관의학과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의과대학 내 대학원에 지금 신설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을 의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활습관의학과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활습관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온도가 냉해지면은 무조건 혈액은 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열나도 이게 막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이 말 그대로 이게 졸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혈액이 탁해지는, 그리고 또 모세혈관이 흐름을 또 좋게 하지 않는 이런 원인이 돼서 마찬가지로 손발을 차갑게 하고 위장을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혈액을 좋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리고 혈액을 탁한 혈액을 갖다가 맑은 혈액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혈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탁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전부터 의학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일 많이 치료한 분이 우리가 니시가 조조하고 고다미쪼라고 하는 이런 의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정말 지난 100년간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과 함께 자연치유 의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통합의학적인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난치병을 치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서 의학이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양의학, 서양의학, 이거 두 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치유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학의 핵심은 물이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물이 영양소에 들어온 것은 이제 6번째 영양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에 70%가 물이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60% 있는 사람도 있고 70%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야윈 사람, 마른 사람들은 물이 조금 많고, 또 이 비만하고 한 사람들은 물이 좀 적기도 하고요. 또 연세 드시면은 물이 조금 또 이렇게 적어져요.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또 신생아 같은 경우는 90%가 또 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가게 되는데요. 노인인 경우는 60%까지, 이 정도까지 좀 줄게 되겠죠.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물이 차지하는, 우리 이 안에 차지하는 비율이 하여튼 영양소로 계산한다면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수분의 한 20%, 건강한 상태의 수분에서 한 20%를 잃게 되면은 이건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죠. 하여튼 물이 가장 그 핵심적인 영양소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이 역할은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영양소의 운반입니다. 운반.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가 운반되듯이 그 안에 혈액의 대부분 성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양의 핵심이 바로 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두 번째 기능은 해독 기능이에요. 해독 기능. 물속에는 하여튼 다량한 또 영양소들이, 또 미량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을 포함한. 생수인 경우는 말 그대로 효소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이 영양소를 운반하면서 물과 함께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의 핵심이 물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보면은 폭우 현상이지만 물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자연에서 봤을 때는 지상의 노폐물들을 다 쓸어내는 하나의 자정작용이기도 하죠. 인체도 이와 유사해요. 그래서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오줌과 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몸 바깥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양의 핵심은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체 내 세포 곳곳에 영양소를 운반하고 몸속을 청소해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수분 양을 이제 의학적으로 또 영양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리터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데 보통 이제 계산할 때는 체중 곱하기 30cc로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50kg이다. 그러면 한 1500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한 70g이다 그러면 2000cc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원리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물을 왜 그만큼 들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하루에 호흡을 통해서 한 500cc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피부를 통해서도 다시 500cc 정도를 증발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변과 대변인데 대변을 통해서는 하루에 150cc 그 정도, 소변을 통해서는 한 1500에서 요 전후를 통해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보통 한 2000cc 그 이상이 2500cc까지가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개인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영양의 핵심인 물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적정량을 수분을 보호해주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증을 느꼈다. 이게 이제 수분이 조금 부족하면 이제 갈증이라는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몸의 신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1% 정도가 모자라면 갈증이 나요. 그 다음에 5% 정도가 부족해지면 이때는 정말 막 환각 증상이 납니다. 20%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영양의 핵심은 물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물이 가장 중요한 건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 열심히 잘 드셔야 됩니다. 국물 음식, 요것도 이제 또 의사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국물 음식을 먹었을 때, 밥과 함께 국물 음식을 먹었을 때 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소화효소 위액이 좀 희석돼 가지고서 효화효소를 많이 이렇게 소모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국물 음식을 좀 덜 드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시소관계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사성 원인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아마 이제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아직은 딱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본 내용인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관계돼 있어요. 국물 음식하고 밥같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국물 음식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혹시 또 살을 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것은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포만중추 자극하고 뭐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호르몬이 또 자극되면서 급격히 나오면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저장하려고 하는 능력이 막 더 커져요. 비정상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당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막 저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글리코겐은 어디에 간하고 근육에다가 그냥 지방세포에다가 그냥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 음식이 살이 찌는 원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국물 음식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의학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자연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연 치유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되려면은 이런 음식들은 피해야만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감기 걸렸을 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감기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었어. 안 먹고 그냥 버티니까 감기가 치료되는데 일주일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비슷하다. 먹으나 안 먹으나 큰 차이는 없다. 라는 얘기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약은 우리 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이에요.
결국은 많이 먹으면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먹어서 일시적으로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에 면역이 약해졌을 때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미 약의 내성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면역이 너무 약해졌을 때는 약을 써도 듣지 않는 약의 내성이 생긴,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을 많이 먹지 않게 되는, 안 먹고 스스로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내가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스스로 겪어서 왜 이길 수 있는 몸, 그런 NK세포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렇게 계속 겪어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서 면역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자연 면역, 우리 몸 면역 체계는 한번 싸워보면은 어떤 균이 또 쳐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것을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이미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약이라든가 이런 면역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현명한 100명의 의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서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 그 정도까지 문제가 오는, 이랬을 때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때는 좀 드셔도 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먹지 않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열이 너무 나요. 막 38.5도 막 이렇게 나가지고서 이때는 당연히 해열을 좀 시키셔가지고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은 적절히 감기약을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리 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면역력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때 성급하게 약을 막 빨리 먹기보다는 이 따뜻한 물이나 꿀차 같은 거, 생강차, 쌍화차다 이런 거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어떤 대체적으로 성질이 좀 따뜻한 걸 가지고서 특히 영양물질이 조금 들어있는 이런 식품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감기 바이러스, 세균 같은 걸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다가 길러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먹느냐 마느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감기약을 접근하시면, 너무 심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드셔가지고서 내 면역력을 좀 아끼셔야 되고, 너무 별로 그냥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때 막 감기약을 계속 쓰시면 반대로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서 드실 것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음식으로 또 병을 치유하는 방법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금방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 이해하셔갖고 이렇게 따라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여러분들의 변화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기 몸한테 배려를 하면 배려한 만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킨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서 삶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게 되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